네, 오늘의 주제는요, 시장을 파악하는 지표 산업편입니다. 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종목들도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실적은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연희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개념부터 잡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각 산업에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공부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PQC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 관련한 실적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PQC라는 용어가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PQC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PQC라는 거는요, 산업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자 실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Q부터 살펴보겠습니다. Q 같은 경우에 이제 퀀티티라고 해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Q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의미라고 그렇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 Q가 늘어났다라는 것에서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판매량, 이 산업의 수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인지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Q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P는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요, 또 해자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해자가 이제 해자 아니고 I자를 써가지고 해자, 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경쟁사가 넘보지 못할 엄청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거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이제 해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가 올리기도 편하고요. 또 이런 기업에게는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희귀병을 치료하는 신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약회사는 다른 제약회사보다 경제적 해자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들은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내려도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테슬라가 가격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내렸다라는 것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가격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는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제품과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고 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나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와는 별개로 또 내가 비용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비용이 늘거나 줄어드는 산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석유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익이 늘어나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석유 산업들이 내가 가격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Q 곱하기 P 빼기 C, 즉 판매량 곱하기 가격 빼기 비용을 하면 기업의 이익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단순하게 바라봤을 때 이 비용, 이 계산할 값이 플러스면 당연히 좋은 거고 마이너스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러스여도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마이너스였지만 그 수치가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 Q, C 세 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Q가 퀀티티고요, P가 프라이스, 그리고 C가 코스트로 이제 양과 어느 정도의 가격을 곱했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뺀 부분이 순수한 이익이 되겠죠. 이런 단순 계산법으로 일단은 산업에 대한 지표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그럼 이 PQC 개념이 적용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산업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네,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PQC를 기반으로 계산이 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살펴볼 이제 산업은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슈 알아보기 시간에 감산 소식에 이제 원유 유가가 좀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식에 이제 LG화학, 롯데케미칼은 나프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때 우리가 먼저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의 차이를 좀 구분하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은 더 좋은데요. 자, 우리가 석유, 정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동차의 연료 역할로만 한정해서 살펴보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네. 사실상 석유 같은 경우에는 섬유에도 들어가고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접착제, 플라스틱 정말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석유를 다양한 산업들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가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정유와 석유화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자, 먼저 정유 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유 산업은요, 석유를 정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정유사들은 GS 칼텍스도 네.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S-오일 이런 기업들을 이제 정유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정유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또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유를 끓는 점으로 이용해서 분리시키는 공정 방식인 증류 방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불순물을 제거를 해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제된 각 유분들을 제품별로 혼합하거나 아니면 첨가제를 좀 주입해가지고 공정하는 방식인 배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정유하는 방식 세 가지, 증류, 정제, 배합으로 구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유산업은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석유 제품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LPG부터 시작해서 휘발유, 경유, 다양한 에너지 연료를 생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유 기업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화학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석유화학은 앞서서 이제 원유가 정제되는 과정에서 납사라는 유분이 생성이 되거든요. 우리는 납사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나프타라는 단어로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나프타, 납사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어, 독일어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나프타가 이제 석유화학의 기초로, 이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 사용이 되는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프타를 어떻게 석유화학 제품에 사용이 되느냐? 자, 나프타를 또다시 고온에서 가열을 합니다. 고온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석유화학 관련 기사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용어, 바로 에틸렌과 프로필렌 이런 연료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플라스틱도 만들고 타이어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LG화학을 네. 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정유랑 정유기업, 석유화학기업 두 가지를 좀 차이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기업들은 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같이 해보니까 석유화학이랑 정유산업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연님이 쉽게 이렇게 좀 풀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저희가 봤던 개념 PQC랑 연결을 해서 네. 석유화학과 정유산업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될까요? 자, 우리 에너지 기업들은요, PQC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느냐? 바로 P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원유라는 원자재 자체가 특정 지역에서 한정이 돼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고요. 우리는 이 석유화학이나 정유산업들은 이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정제를 하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기업들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의 마진을 내느냐, P,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라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럼 석유화학 산업부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네, 먼저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지표는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지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뭐냐면 에틸렌 가격 빼기 나프타의 가격 차이를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에틸렌 스프레드는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제품 가격 빼기 원가를 했을 때 이게 과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유와의 관계와 산업의 경기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원유에서 나프타를 뽑아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의 가격은 따라서 동시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에틸렌 스프레드가 커졌다라는 것은 유가, 즉 나프타의 가격은 내렸지만 에틸렌, 결국에는 가공된 상품의 가격은 비싸게 팔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에틸렌 스프레드가 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국제 유가, 즉 이 나프타의 가격은 오르는데 뭐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그 침체 등의 이유로 수요가 좀 부진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의 에틸렌 스프레드는 어떤 상황일까요? 글쎄요.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다시 조금 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침체로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에틸렌 스프레드는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로 지금 에틸렌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데 여기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거든요. 바로 에틸렌에 대한 공급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에서 증설을 하면서 이 에틸렌에 대한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4,689만 3천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62% 증가했고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로 전년과 비교하면 한 7.75% 에틸렌은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가동률이 한 60%가 줄어들었다고 네. 해요.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최근에 저도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가동률이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석유화학 업종에 뭐 마이너스 요소가 네. 되거나 실적이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다른 국가들이 증설을 늘리고 있었군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에틸렌 스프레드가 그러면 어느 정도여야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보통 에틸렌 스프레드의 손익분기점을 300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틸렌 가격은 현재 톤당 900달러 초반으로 여전히 이 가격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네. 지금 나프타의 가격만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금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유에서 나프타를 뽑아내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상승하면 나프타의 가격은 같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수 화학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에틸렌 스프레드가 롯데케미칼에게는 실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에틸렌 스프레드가 이번 달에 이제 220달러 수준으로 300달러로 지금 하회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손익분기점이 300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분기 실적 롯데케미칼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롯데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순수 화학 업체인데요. 역시나 1분기 4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예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이랑 대한유화는 반대로 역시나 LG화학도 석유화학 기업이지만 배터리 사업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좀 방어해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회사인데 유일하게 이제 실적에 대한 반등까지도 전망되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태양광 산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1분기의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증권사들의 예상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석유화학 기업에서 이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 에틸렌 스프레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쉽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그런데 그럼 정유사들은 어떤가요? 네, 정유사들은 아마 더 익숙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정제 마진입니다. 정유사들의 수익성 지표는 정제 마진으로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제 마진 정제 마진이 무엇이냐? 휘발유와 경유 여러 가지 석유 제품에서 운용 비용이라던가 유가 각종 원자재 비용을 뺀 수치가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정제 마진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원가를 뺐을 때 이제 이윤이 좀 많이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정유사들도 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때 원유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개념도 함께 짚고 가면 좋은데요. 네. 자, 우리나라가 산유국에서 이제 원유를 구매를 하면 원유가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를 구매할 당시에 유가가 낮아서 싸게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원유가 오는 과정에서 국제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네. 이 원유 평가 이익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휘발유나 석유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유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유를 높은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그 사이에 국제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네. 우리는 미리 사들였던 그 재고를 싼 값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유가가 좀 하락하던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석유 정유사들이 재고평가 손실로 인해서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정제 마진 역시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정유사들 실적 읽을 때 재고평가 마진이 재고평가 손실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결국엔 들여오는 시점과 구입하는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정유사들 보실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럼 정유사들은 좋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정유사들이 좀 고유가의 덕을 보면서 뭐 횡재세를 내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때 이제 배럴당 $30 수준까지 올랐던 정제 마진이 지금은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4월 둘째 주 평균 복합 정제 마진은 이제 전주 대비 배럴당 $1.8 정도 하락하면서 $7.5 수준에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정제업계가 추정하고 있는 손익분기 마진이 배럴당 6에서 7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손익분기가 굉장히 간당간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1분기 정제 마진에 대한 수치를 좀 봐도 평균 8.3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창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초호황 시기에는 6월에 비해서 거의 한 72% 급락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또 지난번 이슈에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있고 물론 중국에서 이번에 좀 지표가 좋게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좀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이 오히려 또 정제마진 개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기업 그리고 정유 기업에 대한 이야기여서 약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마진이 중요한 것인데 석유화학에서 볼 때는 에틸렌 스프레드를 보셔야 되고요. 정유산업에서는 정제 마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과 이렇게 함께 오늘의 산업지표 또 석유화학과 정유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OTT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재테크 시간에서는 산업지표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잡아봤는데 다음 주에는 또 재밌게 이 산업의 다른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남은 시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